대보 마그네틱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0%, 영업이익은 무려 78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90% 상승했습니다. 소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 산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 투명성 1차 관문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인지를 위해서 표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요 위에다가 그럼 총제조비용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매출원가 산식을 좀 바꿔가지고 총 제조비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 기초재고는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총 제조비용은 여기에 있는 매출원가 산식을 이용해서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재고를 빼면 총 제조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초등학교 산수 수준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뭐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까지는 좀 요즘 그 초등학교도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중학교 올라가도 뭐 벌써 그 미적분을 한다니 뭐 되게 수학 능력들이 있는데, 회계는 수학이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그 산수입니다. 산수. 그러니까 이렇게 산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회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매출이 획기적인 매출 증가율이 났습니다. 780억인데 전년도 동기에 250억분이 안 했거든요. 210%나 증가했는. 상대적으로 재고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원가 그런데 조금 낮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익이 220%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매관리비가 조금 더 낭비 제거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339%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매출 총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이런 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로 봤을 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210%인데 218.4%가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매출 증가보다도 그 매출 재료비가 증가가 더 높았다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아마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일자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스루프 환산재고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스루프는 무려 금액상 200%가 증가했고, 스루프율은 미안하지만은 매출이 그렇게 200% 넘게 증가했어도 1.4% 마진율은 떨어진 거다. 그러나 절대 금액은 올라갔다. 운영비용이 7.2%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나 이제 금액상으로 스루프이 200%나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서 78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2억 정도 적은 수치인데, 이거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감소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보 마그네틱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전체 재고자산의 그 차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내역을 분기보고서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서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 2022년도 상분기에 제품과 제공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가맥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증가맥이 매출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이거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손익에 대한 분석 오차는 분명히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비공개했기 때문에 이 연간 보고서에는 그 비성분이 공개됩니다. 거기에서 추출한 그 가공 비율이 25.7%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일반적으로 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약 한 2.7%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의해서 모든 걸 역산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 비성분 내역을 보고서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정 자체를 그 원재료 가격이 2.7%만큼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서 역으로 쭉 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은 이건 전체 금액으로 제가 역산해서 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매출원가 재료비까지 역산해내면은 원재료의 사용액이 그 519억 원 정도 된다라고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160%나 크게 증가를 했네요. 운영비용도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 표현되지만 107.2%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스르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자연적으로 회계 투명성 검증이 되는데 이건 제가 마친 거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현금 흐름표도 분기보고서에는 비공개입니다. 아마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은 분기보고서는 뭐 안 해도 된다는 어떤 회계 아니 공시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좀 뭐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하지만 이 정도 규모 있는 회사라도 다 공개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만큼 그거는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 신뢰는 가긴 갈 건데 말이죠. 근데 주가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운영비용이 그 분기가 없어서 연간 거는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건비를 참 저는 중시를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분석을 해내야 된다. 기업 조직을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지 뭐 딴 기술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인본주의 정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중시를 합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42.7%나 크게 증가했는데 역시 그 인원이 29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평균 임금이 4,740만 원뿐이 안 돼요. 2.5%만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 올해 그 획기적으로 그 매출도 증가하고 그랬는데 또 인원수도 그 올해 또 증가했는지도 모르죠. 인원이 그 작년에 29명 정도 그 증원시켰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유형 자산도 금액이 시설 확장을 했을 거예요.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그 시설 투자 안 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은 유형자산 금액이 줄게 되어 있는데 늘었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을 하고라도 11억 원이나 시설 투자를 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완전 전형적인 중소기업 임금 수준인데 돈도 좀 버셨으니까 2023년도에는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은 2.6회전으로 무려 90.1%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수르푼율은 1.4%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전제 조건 하입니다. 그래서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 그러나 검증할 데이터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그 대고 마그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 설명하는 것을 쭉 이렇게 봤는데 일반적으로 쇠도 많이 들어가고 뭐 등등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 거다. 근데 이제 이 재고 회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적 하락.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만약에 인상이 됐다면은, 근데 제품 가격도 인상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문제겠죠. 그리고 밑에다가 현금 재무제표는 안 할래다가 하도 요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가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한국의 이익 배당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사내 그 이익 잉여금으로 너무 유보하고 있어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리게끔 해서 주가를 내리게 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한국 기업의 주식 지분율을 줍줍해서 쌀 때 줍줍해서 지배력을 좀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안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외국 자본들이 작동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REM 이익잉여금률, 이거는 이 워런 버핏의 동업자인 이 멍거옹이라고 돼 있죠. 다들 아주 노익장들이신데 자기는 이익잉여금을 보고서도 투자를 한다. 왜냐면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그렇게 망할 확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데 1년 만에 이익잉여금률이 이 기업은 27.1%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좀 분배를 해야죠. 직원들한테도 분배를 하고 주주들한테도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근데 너무 많이 분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논리를 우리가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가 좀 가끔 소개를 하는데, 가끔이 아니고 계속 소개할 예정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회계에는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평생 논리기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회계 분석을 하면서 논리력이 그래도 좀 이렇게 터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충분조건론이라는 게 만약 재고회전율 상승과 수르푼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은 반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 이 가정 추론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 반증 불가. 회사가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재료 가격 추이도 안 알려줬고 판매 가격 추이도 안 알려줬고. 그러면 제가 회계 투명성 법정에 쓴 변호사라고 가정을 해서 말하자면은 반증을 위해서 이 대법 마그네틱을 위해서 제가 변론을 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투명화되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판사 앞에. 그게 뭐겠냐? 그러면은 저 얘기는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산출한 데이터를 법정에, 투명성 법정에 제출하면은 아마 재고 회전율이 그렇게 상승한 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식회계가 아니고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식회계로 말하자면 가정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증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원가 회계 기준으로서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이미 연말 지나서 벌써 1월 말이 다 돼가는데, 제가 지금 3분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시기성이 조금 이제 퇴색을 해가지고 제 스스로도 이제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2022년도 연간 사업 실적이 나오려면 또 3월 중순까지인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전산화된 시고 IT 이가 횡행하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렇게 전 근대적으로 이 사업 실적 보고서가 늦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제도가 시스템에 아까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선도를 해라. 외국 자본들 많이 끌어들이려면은
이런 그 사업 보고서 그 공시 기간도 좀 단축을 시키고 또 오픈할 건 더 오픈하고 그래야 그걸 믿고서 주식 투자들을 할 거 아니겠느냐. 아직 제가 볼 때는 그 투명성 확보, 신뢰를 넣는 거는 현재 그 공시하는 내역 가지고 저는 부족한 게 많다고. 핵심들을 놓치고 뭐 많은 것을 레포트를 해내는데 핵심, 제조업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또 사이드로 약간 빠져서 설명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그냥 납품단가라고 하나 생각해서 단단히 109,365원짜리 견적을 내서 그대로 그 계약이 된다면은 19,599원 이익이 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깎겠다 이 말이에요. 다 원가들을 이게 다 부풀린다고 그 거품 있게 견적을 낸다고 구매하는 쪽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는 게 거꾸로 이 판매 단가가 깎였는데 어떻게 결산을 하면은 25,000원이 남느냐. 재고가 70%나 증가해요.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맹점이고요. 사람을 유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못 줄이게끔 무의식적으로 그 쇠뇌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노력도 안 하게 된다 이게 매출 판매 노력을. 그런데 재고에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어떤 경영자가 야 재고 좀 줄여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0만원의 그 판매 단가가 70%를 줄인다 그러면 적자가 나버려요.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아주 맹점이기 때문에 재고를 못 줄일 겁니다. 근데 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에 너무 돈이 많이 쌓여 있다 이게. 그래서 원가 회계의 이중적인 모순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순 덩어리죠 원가 회계가. 산식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200년 이상 바이러스처럼 말하자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소개하는 거고요. 이것을 또 원가 회계를 만든 최초의 현대식 원가 회계를 만든 기업이 두뽕인데 케미칼의 강자죠. C8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C8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게 테프론인가 아주 신의 한 수 같은 뭐 그런 아주 좋은 거였는데 결국은 암을 유발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가 회계도 암을 유발하는 것 같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비유해서 요즘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가 회계가 인간 세계에 암을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슬프 관점으로 보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부풀리지 않고 얼마를 받으면 되냐? 97,493원이면 된다 이게요. 그래도 16,868원이 남는다 이게요. 근데 또 깎아요. 그래서 예의상 우수리는 깎아라. 우수리는 깎아라. 그래도 16,375원 남는다. 근데 그러면은 원가 회계로는 어떻게 돼요? 10만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데이터로 하더라도 그렇게뿐이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 재고가 증가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이 원가도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인플레까지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 아주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예,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루풋으로 하면은 97,000원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조금 돈 벌어보자. 재고 회전율을 1년에 3.5 회전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3.5 회전 6.1%까지만 증분하는데 성공시켜보자. 자, 우리가 10만원이 아니고 똑같은 품질로 97,000원, 3,000원 깎아드릴게. 이렇게 이제 이 판매 전략을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신 물량을 우리한테 더 주세요. 그래서 물량을 덜 받아가지고 100만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1,088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영업이익을 214억 원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원가회계처럼 재고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재고가 줄고 뭐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판매를 더 안 하고 97,000원의 계약이 그냥 픽스가 됐다면은 재고의 이 증감하고는 전혀 감소하고는 관계없이 예상하는 163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간다. 왜 그러냐? 스루프트 회계는 원가 회계의 재고의 증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이때 픽스된 가격이다. 이게. 그래서 그 차이 맥시멈 이익과 미니멈 이익 그게 50억 정도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2022년 말 결산 내용이 확정될 겁니다. 이것을 제 예측 또는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대보 마그네틱 결산을 했을 때 과연 이익이 얼마나 났겠느냐, 213억 원이냐 163억 원이냐 요 사이에서 결정이 날 거다 라는 점을 저는 예언을 드리면서 마치는 거로 하는데 아직 하나 빼먹군요. 주가는 남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렸는데 그렇게 실적이 올라갔으니 주가 안 올릴 리 없죠. 그러니까는 경영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주가가.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686%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히 잘 나가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임팩트라고 제가 말을 붙였는데 이게 미래가치 용어로 임팩트 470% 올랐으니까 주가 당연히 올라야죠. 그리고 개인 주주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어떤 친인척 내지는 직계 존비속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